이번 시간에 우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분리과세 부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에 대한 개념을 보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하고 부수 토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상시 주거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더 크다면 사업용 건물 주택 면적 보다 주택 면적이 더 크다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요. 주택 면적이 같거나 작다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라는 점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 중에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임대업의 업종 분류 코드는 우리 기준경비율 책자에 보면 701101번부터 701104번까지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교재 186페이지에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까지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자,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으로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와 관련해서는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 한 채 있으면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 원 초과하거나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정할 때 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주택수 따질 때는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죠. 하지만 종합소득 계산할 때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익금액과 관련되는 부분은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를 합쳐서 총수익금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요. 비과세 주택은 제외하고 주택수에 상관없이 월세는 총수익금액에 포함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집이 두 채인 사람은 월세에 대해서 무조건 과세를 합니다. 다만 이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소유하고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총수익금액에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 용역 제공 시에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들 교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도 사업자 등록을 안 내면 가산세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주택임대 용역은 면세입니다. 그러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계산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임차인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영수증으로 교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산서 발행 안 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사업자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해야 되고요. 미교부 시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주택 이외의 임대 용역은 비사업자이든 사업자이든 구분하지 않고 계산서 교부해야 되고 미교부 시에 가산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잘 구분하셔갖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주택수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수는 비과세 여부를 따질 때도 이제 주택수를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보증금 계산할 때 주택수를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일 때 과세한다라는 거죠. 그죠?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 면적 및 가액 기준으로 주택수 계산 시에 주거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주임대로 계산 안 한다라는 거죠. 자, 주택의 형태 및 소유 형식 기준에 따라서 주택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구분 등기가 돼 있으면 개별 주택으로 보겠지만 다가구 주택은 대부분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한 채로 보시면 되겠고요. 공동 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뭡니까? 지분 큰 사람이 두 사람이다라고 하면 각각 소유하는 걸로 봅니다. 5대 5다. 그러면 각각 소유하는 걸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 합의로 1인을 소득 귀속자로 정한 경우 그 귀속자 소유로 보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의 경우 각각 소유한 걸로 계산을 합니다. 소유 지분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600만 원, 수익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12억 원인데 12억 원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율 30% 초과 시에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집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합의로 했다 하더라도 그거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수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한다라는 거고요. 임대보증금 수익금액 계산은 거주자별로 주택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의에 의해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서 1인을 소득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 그 귀속자로 갑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귀속시킬 수도 있고 와이프한테 귀속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전세나 전전세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임차 또는 전세를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대가 일어났을 때에는 그걸 전대하는 사람도 주택수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던 사례하고 똑같은 사례인데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이 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총 3채를 가지고 있는데, 자, 소득 귀속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갑주택에 대해서 아버지가 소득이 귀속이 되는 걸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주택수는 아버지는 갑과 을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아들은 병주택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들은 비과세가 될 거고 아버지는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각자 지분별로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아버지는 갑주택과 을주택을 2주택이 되는 거고요. 아들도 갑주택과 병주택 해서 2주택, 각각 주택수가 2채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부 과세가 됩니다. 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각각 집을 가지고 있는데 갑주택은 아버지 어머니가 공동 소유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소득을 귀속시킨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갑주택을 가지는 게 되는 거고요. 어머니가 을주택을 가지는 게 되죠. 근데 부부는 주택수를 따질 때 합쳐서 따지다 보니까 전부 과세가 되는 부분이고 아들은 한 채니까 비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각자 지분별로 간다라고 하면 남편도 2채, 어머니도 2채 해서 갑주택 지분에 대해서는 남편이 전부 다 세금을 낼 거고, 아내 와이프 같은 경우는 갑주택 지분 수익과 을주택 수익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아들은 여전히 한 채이기 때문에 비과세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증금에 대해서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이 3억 원 넘어갈 때는 이자율 계산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이자율이 지금 현재 2.9%로 되어 있습니다. 자, 2.9% 적용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보증금에 대한 부분에서 3억 원을 차감하는 부분은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에서 먼저 빼도록 되어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세액 계산 특례는 주택 임대소득 총수익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방식의 세액 계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주택 임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소득인데 세액을 계산할 때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단독사업장의 주택임대소득에다가 공동사업장의 주택임대소득의 손익분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받아서 이제 임대소득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때 1번과 2번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종합과세 방식이고요. 2번 같은 경우가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1번을 선택하면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종합과세 소득이 되느냐, 종합소득이 되느냐라는 건데 종합소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세액을 계산할 때만 이렇게 적용하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 구조를 한번 보면, 자,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이 나와 있는데, 등록주택과 그러니까 미등록주택의 구분이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등록주택은 물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하고 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수익금액은 월세 플러스 간주임대료 둘 다 똑같습니다. 자,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범위를 보면 수익금액의 60%를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요. 미등록임대주택은 50%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금액은 등록임대주택은 400만 원, 미등록은 200만 원만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소득금액 마이너스 필요경비 기본공제까지 계산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겠고, 산출세액은 이 소득금액 기준이 과세표준이 될 텐데 여기에 14%, 분리과세는 14%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임대주택은 세액 감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집이 한 채만 임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30%와 75% 등록임대주택 유형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채 이상 임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20%와 50%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등록은 감면은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세액을 차감해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등록임대주택의 요건이 있습니다.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연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임대료의 증가율이 연 5%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되고요.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6억 원 이하일 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공제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400만 원 또는 200만 원 미등록했을 때 200만 원 공제가 됩니다. 이때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2천만 원 초과되면 기본공제 없어집니다. 주의하시고요. 세액 감면은 국민주택 규모 주택으로 조특법 96조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있겠죠. 요거는 이제 안분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총 수익 금액에서 과세 기간 월수분의 임대 등록 주택의 임대 기간 월수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미등록하다가 7월 달부터 등록했다라고 하면 1월부터 6월까지는 미등록 수익금액, 7월부터는 그러니까 등록 수익금액으로 보겠다라는 부분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다음에 주택임대 소득금액의 계산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기본공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수익금액의 50%가 필요경비고요. 등록임대주택은 60%, 기본공제는 200만 원이 기본인데 등록임대주택은 400만 원입니다. 물론 기본공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 기간 중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에는 이 기간에서 발생되는 부분 어떻게 할 거냐, 등록한 기간에 발생한 수익금액의 1에서 1-0.6 60%를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죠. 그죠?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50%만 이렇게 안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공제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요. 2천만 원 넘어가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세 기간 중에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400만 원과 2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수익금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등록임대주택의 필요경비 및 경비율 및 기본공제액에 대한 세액 추징 규정도 있습니다. 자, 추징 사유가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지 않고 다음의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는데 임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미등록 주택에 해당되는 세액하고 또 그 등록 주택일 때 혜택 받았던 세액이죠. 그 차이 부분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징 세액 차액은 미등록 임대주택을 적용해서 계산한 세액과 차이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붙여갖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신설되어 있는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직전일까지 주택임대 수익금액의 0.2%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감면을 적용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96조 1항에 따라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시행령 68조 1항 규정이 적용된다. 즉 의제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주택을 양도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요. 자, 임대업자가 지급하는 임차인의 이사비용 필요경비 안 된다라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있고, 자, 전세보증금만 있는 임대주택의 감가상각 필요경비 계상도 그러니까 가능하다.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형주택 임대소득의 세액 감면 규정이 있는데, 감면은 가능하면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안 받는 게. 세액이 굉장히 크다면 받아야 되겠죠. 감면세액을 받아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안 받는 게, 왜냐하면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나중에 추징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감면 요건 중에 임대사업자 요건입니다. 내국인으로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했었어야 되고요. 지자체에 등록해야 됩니다. 임대사업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등록을 둘 다 했을 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사업자 등록만 하거나 또는 지자체에 등록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면을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규모 요건이라고 해서 보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어야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여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준시가 기준이 있는데, 임대 개시일 당시에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6억 원을 초과하면 감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증가율에 대한 조건도 있는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춰지면 그러니까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감면 요건 중에 임대주택 수나 임대기간 요건이 나오는데,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 장기 일반은 10년 이상 임대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감면 받은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세금을 다시 그러니까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면세액 전액에 대한 부분하고 이자 상당액 계산해 갖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감면세액과 관련해서는 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받는데 집을 한 채만 임대하고 있다, 등록 임대다라고 하면 소득세는 30%, 장기 일반 임대주택의 경우에 75%까지 감면이 되고요. 집이 두 채 이상인 경우에는 20%, 50% 이렇게 이제 감면율이 두 채가 넘어가게 되면 감면율이 조금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감면 서류, 임대사업자 등록증 뭐 관련되는 부분, 임대조건 신고 증명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 뭐 이런 서류들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력 확인서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되고요. 농특세 과세됩니다. 감면세액의 20%만큼 과세된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208페이지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서 거주자 백두산의 백두주택 임대소득과 관련해서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라고 해서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요 자료 확인하시기 이전에 우리 교재 205페이지에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라고 해서 케이스 1번부터 시작해서 3번까지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보증금이 변동하지 않는 케이스, 그 다음에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케이스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보증금이 변동했을 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 과정들을 한번 확인하시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운영되는 부분들을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례로 와서 208페이지에 보시면 임대주택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주택 1번, 2번, 3번에서 있습니다. 전부 다 아파트 다세대로 되어 있고요. 건물 면적이 85제곱미터, 55제곱미터죠. 그러면 3주택 따질 때 주택수 어떻게 되죠? 40제곱미터 기준시가 2억 이하입니다. 기준시가 3억, 4억, 1억 5천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없죠. 3주택 이상이 되겠습니다. 3주택 이상이면 간주임대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주택 1번에 대해서는 그 임대주택이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게 2번에도 나와 있고요. 3번, 4번 자료 있고, 그 다음에 5번에서 간주임대로 계산 시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1.2%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2.9%인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이자율 부분은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답 및 계산 과정을 보시면 월세 수입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전부 과세하는 부분이고 3주택 이상이기 때문에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과세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되는 과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개인조정의 과표 및 세액 계산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보시면 네 번째 종합소득세 신고서 분리과세 소득자용이라고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서식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그 다음에 주택임대소득 계산, 감면 관련되는 부분, 추가납부세액 계산 관련되는 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주택임대소득 계산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정보를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 F12 불러오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모든 서식을 작성하실 때 F12 불러오기가 있을 때는 무조건 한번 눌러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택임대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에서 불러오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죠. 자, 한번 보시면 기타 서식 및 면세사업자의 면세사업 신고관리 로마 숫자 2번에 보시면 주택임대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가 있습니다. 자, 이 검토표에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택 1월 달에 면세사업자 수익금액 신고할 때 주택임대사업 수익금액 검토표에서
그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별로 관련되는 정보들을 전부 다 등록을 했을 겁니다. 요 서식은 지금 2022년도 서식하고 2023년도 서식이 약간 바뀌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하게 등록을 합니다만은 내용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바뀌었다라는 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이제 3주택 여부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 F7번 3주택 이상자를 선택하게 되면 등록돼 있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보증금 관련해서 공제금액 3억 다 이제 적용하고요. 해서 간주임대료가 요 서식은 우리 이미 업데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2.9%로 간주임대료가 783만 원이 간주임대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이 우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할 때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하면서 우리 F7 3주택 이상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하시면 됩니다. 간주임대료가 지금은 1.2%로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 관련해서는 아직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안 돼서 1.2%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버튼을 통해 갖고 반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쭉 오른쪽으로 가서 보면 등록주택과 미등록주택에 대한 총수익금액과 필요경비, 공제금액, 과세표준까지 자동으로 전부 다 계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소득 계산이 끝나고 나면 첫 번째 탭인 종합소득 신고서 쪽으로 오게 되면 총수익금액이 반영이 되고 필요경비하고 공제금액이 차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금액 기준으로 14% 계산해서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는데 세액 감면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세액 감면과 관련되는 부분 노란색을 클릭하게 되면 세 번째 탭인 소형주택 세액 감면 탭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넘어온 탭에서 관련되는 정보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 기본 정보만 불려줘 오고요. 그 다음에 SF12 임대주택 불러오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등록된 주택이 뭐냐라는 부분이 되겠죠. 등록된 주택 1번 주택이 될 겁니다. 1번 주택만 선택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다. 사업자 등록했느냐? 했다. 그 다음에 장기 임대냐, 단기 임대냐, 장기 임대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되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제가 같은 줄이기 때문에 하나는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요건에 대한 부분, 요건 충족했느냐, 그 다음에 연 임대료 어떻게 되느냐, 월수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임대기간 요건 충족했느냐라는 건데 아직 요건은 충족 안 했다라는 거죠. 그죠? 8년이나 10년 미도래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면에 대한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감면에 대한 감면 대상 임대사업 소득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우리 임대주택 소득 계산 쪽에서 보시면 임대주택에 대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맨 위에 과세표준 금액이 있죠. 1072-756이라고 하는 요 금액 1번 주택이 감면주택이기 때문에 우리 감면소득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면 대상 산출세액에서 노란색 부분은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산출세액하고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에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해서 감면 적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감면율은 집이 한 채만 임대되고 있을 때에는 장기일 때 75%고요. 두 채 이상 임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20%, 50%입니다. 우리는 한 채만 임대 등록하고 있죠. 그래서 2번 75%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감면세액이 계산이 되고 나면 첫 번째 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자동으로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반영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감면세액이 112,638원이 나오죠. 요 종합소득세 신고 쪽에 오게 되면 감면세액이 112,638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추후에 이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 납부 사실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사유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네 번째 탭에서 추가 납부와 관련되는 정보들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이제 정리가 되고요. 만약에 2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분리과세 소득자용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지만, 분리과세 대상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에는 과표 및 세액 계산 쪽에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 가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 가시면 우리 8번 종합소득 계산 쪽에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단 부분에 보시면 SF6 분리과세 주택임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셔갖고 월세 수입부터 시작해서 전체 부분들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익금액 산입과 세액 감면액을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과 세액 감면 신청서를 불러오겠느냐라는 건데요. 자, 요 서식은 여기에서 불려주는 서식은 여기에서 보는 겁니다. 표준재무제표 수익금액 조정 쪽에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쪽에서 보시면 여기 세 번째 탭에 있는 주택임대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정보가 반영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거기에 반영된 정보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등록과 미등록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등록된 금액과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등록된 주택에 대한 총수익 금액이 1,0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공제 여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400만 원, 200만 원 공제해 주는 부분이죠.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지 2천만 원 이하인지 내용을 보셔야 되겠고, 2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부로에서 공제를 안 하시면 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 부분 공제 금액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여로 하시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액 감면은 감면 서식을 작성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감면 서식이 우리 교재의 214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감면 서식 작성해서 하시면 된다라는 건데요. 이 감면 서식은 우리 프로그램에 보시면 공제 감면에 가시게 되면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우리 공제 감면 세액의 조특법 로마 숫자 2번에 전자에 소형주택 감면 서식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감면과 관련되는 부분 계산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1만 5,486원이라고 하는 감면 금액이 계산이 될 텐데, 이 부분을 우리가 반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 반영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감면을 반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감면 금액을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만 35만 원이고요. 그죠? 1,035만 원이었고요. 감면 금액 우리 교재에 21만 5,486원이 되겠습니다. 21만 5,486원. 감면을 적용하시게 되면 농특세까지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탭 적용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 납부할 세액이 33만 원 정도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그 주택 임대 소득이 있을 때 분리과세 대상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서도 계산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용에서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 소득 구분 계산서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종합소득세 소득세법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정리했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오는 세액공제 감면과 관련되는 내용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최근에 세액공제 감면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파트별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95페이지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자, 소득구분 계산서는
종합소득세가 감면될 때 구분해서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원래 이제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하는 감면 사업만 진행하더라도 그 안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100%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감면되는 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 구분 격리가 원칙이다라는 거고요. 면제 소득과 기타 소득의 구분 격리 방법이라고 해서 수개의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에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안분하고요. 동일 업종 내에 공통손익을 안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경우에 안분 기준은 공통경비를 안분하는 서식, 기준에 따라서 안분하는 서식이 소득구분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이 소득구분계산서가 최근에, 과거에는 우리 전자신고할 때 국세청에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 최근에는 소득구분계산서가 오류가 생겼을 때에는 그러니까 경고 메시지, 오류 멘트가 뜨면서 전자신고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구분계산서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감면 대상 사업은 사업자 등록증상에 업태 종목과 별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서 판단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업만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전부 다 감면해 줄 거냐라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손익계산서에 보면 영업외비용이나 영업외수익 쪽에 들어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감면 소득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수입임대료, 가지급금 인정이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국고보조금, 장애인 고용지원금, 휴업수당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정부출연금,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비감면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유가증권 처분 손실 등도 비감면 필요경비로 분류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고용유지지원금이 감면 대상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비감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영업권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해서 감면받을 수 있느냐. 유형자산, 무형자산 처분 손익에 대해서는 비감면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일 때 유형자산 양도 금액, 그 다음에 장부가액 금액 부분이 과세소득으로 분류되도록 되어 있죠. 그죠? 과세소득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감면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일자리 안정지원금이나 장애인 고용 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되는 부분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일자리 지원금이나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국세청에서는 비감면 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세심판원에서는 감면 대상 소득이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일자리 지원금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다라고 예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감면 대상으로 분류하셔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입금, 공통송금에 대한 부분은, 공통입금은 수익금액 비례로 안분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공통송금은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익금액 비례로,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송금액 비례로 안분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 소분류가 없으면 중분류로 해서 처리를 하시고요. 개별 송금은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외비용 기준으로 갑니다. 근데 요 안분 기준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이미 세법 기준을 다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프로그램에 있는 대로 그냥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구분과 관련해서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차입금의 실제 사용 용도입니다. 용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외환차 손익은 감면 또는 과세 사업의 직접 관련성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겠고, 기타 외화 채권에 관한 외환차 손익은 과세 사업의 개별 손익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2월 결손금도 마찬가지로 감면 또는 과세 사업의 직접 관련성에 따라서 하는데, 구분이 불가능하면 소득금액 비례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자, 기부금은 공통송금 안분 기준에 따라서 안분하고요. 잡이익, 잡손실도
감면 또는 과세 사업의 직접 관련성에 따라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소득 구분 계산서를 만들었을 때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자,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했는데 총 2억 5천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감면업종이 도매업, 건설업, 또 부동산 임대업인데 부동산 임대는 비감면이 되겠죠. 도매업과 건설업이 있는데 도매업 쪽에서 결손이 났다라는 겁니다. 결손으로 이렇게 분류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결손 난 소득 그러니까 사업을 빼고 나머지 이익 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기준으로 안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 소득 관련되는 부분 총 3억이 되겠죠. 3억의 비율대로 이 결손금 5천만 원을 안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업 소득 쪽에 도매업 결손금이 안분되는 금액은 4,166만 5천 원이 안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우리 건설업 소득인 2억 5천에서 차감하고 2억 5천에서 차감하고 감면 적용하시면 됩니다. 2억 5천에서 4,166만 5천 원을 차감한 금액. 그러면 대략 어떻게 되냐면 2억 정도가 나오겠죠. 2억 얼마가 나오겠죠. 그죠?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데 2억 얼마 정도 나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감면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503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서 소득 구분 계산서 작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조정 계산서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에 세무 조정이 다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정 계산서가 작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1억 5,886만 6,746원이죠. 이 금액을 이제 소득 구분 계산서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는데 밑에 소득 구분 계산서가 있죠. 여기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작성하도록 그러니까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이 내용들을 전체 삭제하고 한번 기본 그러니까 작성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표준 손익 계산서 정보를 일단 먼저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종을 위에 감면분 또는 준비금 해당분이라고 해서 업종을 먼저 등록을 합니다. 자, 제조업이고요. 도매업으로 우리는 제조와 도매업이 있죠. 그래서 제조 도매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조 매출과 도매 매출을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11억 5,500만 원이 제조업 소득이고요. 도매업 소득은 7억 원입니다. 그죠? 7억 원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보면 원가 명세서가 있죠. 원가 명세서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907-304-871 해서 등록이 되고요. 도매업 관련해서는 513-571-995원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관비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개별분과 우리 개별분하고 공통분으로 안분하는데 예제에서 5억 5천을 개별분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쪽에 4억 5천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부분 1억 원이 우리 도매업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나머지 9천만 원과 관련되는 부분은 공통분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외수익 쪽에 750만 원. 자, 우리 보시면 영업외수익에 들어있는 내용을 좀 확인하셔야 되겠죠. 합계잔액 시산표나 손익계산서를 통해 갖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영업외수익 쪽에 들어있는 부분이 이자수익 당연히 비감면 소득이고요. 외화 환산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세무조정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마찬가지로 비감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소득구분계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영업외수익 쪽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개별분으로 우리 교재에서는 75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750으로 제가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외수익 쪽에서. 그 다음에 영업외비용 쪽에서는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888만 9,700원이라고 그러니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888만 9,700원 해서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분과 관련되는 부분을 찾아갖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손익계산서나 원가 명세서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적용된 상태에서 두 번째 탭으로 갑니다. 두 번째 탭에 가면 우리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있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있는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과목 선택이나 구분 선택, 감면 선택과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 오른쪽에 있는 과목 선택, 구분 선택, 감면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로 쭉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영을 해주시는데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되어 있는 정보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기부금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근에 기부금이 반영 안 되는 문제점 때문에 우리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세무조정사항 불러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부금 한도 초과를 포함해서 불러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오로 하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만 불러옵니다. 그래서 자료를 불러와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누르게 되면 기부금까지 다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한도 초과가 추가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기부금이 빠져 있다라고 하면 과목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비익에 대해서 53,000원 관련되는 부분, 나머지는 전부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자비익이 빠져 있다라고 하면 자, 자비익과 관련되는 부분은 영업외수익 쪽이죠. 4번 영업외수익 쪽이고 구분 선택에서 자비익은 그러니까 감면분이든 비감면분이든 공통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1번을 선택할 거고요. 공통분이라고 하면 2번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공통을 선택하면 감면은 자동으로 안분 계산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개별분을 선택하게 되면 감면 중에 감면분 1번, 감면분 2번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업종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공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공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도 영업외비용 쪽이죠. 영업외비용 쪽이고 기부금도 공통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부금 2월과 관련되는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네요. 여기도 이제 과목 선택이 영업외비용 쪽이고요. 공통분이죠. 공통분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좀 주의하실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교재 504페이지에 보시면 소득세하고 법인세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인 세무조정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법인세 등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목 선택할 때 해당 사항 없음으로 처리를 합니다. 법인세 쪽에서는 법인세 비용을 해당 사항 없음으로 처리하지만 개인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러니까 개인 조정에서 표준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시면 표준손익계산서 맨 하단 부분에 영업외비용 쪽에 이 소득세 금액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영업외비용 쪽에 우리 법인의 표준손익계산서는 영업외비용과 법인세 비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 개인사업자는 영업외비용 안에 소득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소득 구분 계산서를 작성하실 때 이걸 해당 사항 없음으로 처리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해당 사항 없음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고 영업외비용 쪽에 개별분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개별분으로 처리하시고 감면 선택은 해당 없는 걸로 그렇게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처리해야만이 정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하게 되면 소득 구분 계산서가 계속 오류가 나타날 겁니다. 자, 세 번째 탭으로 공통손익 안분 기준으로 가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 안분 기준은 기본적으로 우리 세법 기준에 의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자동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거 수정하실 필요 없고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탭, 다섯 번째 탭으로 들어가서 구분 계산서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 차감후 소득금액이라고 해서 1억 5,800이라고 하는 숫자 나오죠. 자, 이 숫자는 소득
조정계산서에 나와 있는 이 1억 5,800이라고 하는 소득 금액하고 딱 일치되는 금액입니다. 만약에 일치되지 않으면 여기가 붉은색으로 보일 겁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치되도록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단에도 나와 있죠. 소득은 조정계산서에 당기 과세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붉은색으로 반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나올 때는 오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수정하셔갖고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소득 구분 계산서가 정확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앞으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때는 제조업과 관련되는 거는 9,992만 7,100원 기준으로, 도매업과 관련되는 거는 4,312만 2,023원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득 구분 계산서가 만들어졌으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감면이 적용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혹시 제조업이나 도매업 쪽에서 결손이 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결손이 나지 않도록 개별분이나 또는 공통안분에 대한 기준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결손이 정확하게 진짜 결손이 맞는 건지 내용을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우리 세액 감면 중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523페이지의 내용이 있고요. 자, 창업 개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거고요. 창업일은 법인 설립일이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일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을 창업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합병, 사업 양수, 사업 승계, 그 다음에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업하거나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엔 뭐죠? 창업 감면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드렸던 우리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할 때는 조금 힘든 방법으로 계산이 되지만 고용증대라든가 통합고용이라든가 이런 쪽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은 종류의 사업 분류는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세 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인수해 갖고 내가 중식당을 새로 시작하면 이 경우에 창업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창업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창업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보다 창업 감면 업종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또 창업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표준산업 분류에 들어가게 되면 숙박 음식점업 쪽에 음식점업이 있고요. 이게 대분류고요. 그죠? 중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으로 내려가죠. 이게 소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한식 음식, 외국식 음식, 이게 세 분류가 된다라는 거죠. 세 분류. 근데 같은 종류의 사업은 세 분류에서 달라지면 된다라고 했죠. 한식과 관련되는 부분은 한식 음식점이고요. 중식 음식점은 외국식 음식점이죠. 세 분류에서 달라졌죠. 달라졌기 때문에 창업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창업 감면을 적용하실 때는 이 표준산업 분류를 분석하지 않고는 거의 오류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표준산업 분류를 굉장히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반드시 보시고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음식점업에는 표준산업 분류 상의 음식점은 한식, 외국식, 기관, 구내 식당, 출장, 이동 음식집, 기타 간이 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되는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음식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 감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가는 커피 전문점 있죠. 이런 경우에는 창업 감면 못 받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휴게 음식점이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폐업 후에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떻게 할 거냐.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했지만 설비 투자 등도 전혀 없고 폐업하고 다시 한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 안 했다라고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폐업 후 다시 사업 개시까지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실무상 창업자의 과거 사업 이력 확인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랜서 미용사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창업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 요건이 나오는데요.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업종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건설업, 음식점, 이미용업 뭐 이런 쪽들이 나오는데, 자, 이런 업종들이 창업 당시부터 창업 당시는 언제죠? 법인 설립 등기일,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낸 날부터 창업 당시부터 감면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 당시 업종에 대한 예규를 한번 보면, 창업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창업일이란 법인 설립 등기를 말한다. 내국 법인이 창업 감면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낼 때부터 업종이 창업 업종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창업을 하는데 창업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음식점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은행 대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음식점은 또 인테리어하고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등록증이 나와야 되죠. 그런 게 안 나오면 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금융기관 이런 문제 때문에 도소매로 간단하게 사업자 등록을 먼저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창업 감면을 적용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표준산업 분류에 의할 경우에 구입한 부지에 자기 계정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하는 것, 주택 신축 판매업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건설 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총괄적인 책임 유무와 일괄 도급 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이나 하도급을 주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면 아파트 건설업으로 봐갖고 건설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한테 일괄 도급 줘서 건설한 후에 이를 분양하게 되면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에 해당이 돼서 창업감면 적용 못 받습니다. 자,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 자재, 장비, 자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통신판매업도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상에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통신판매업도 창업감면에 들어갑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표준산업 분류에 보면 일정 매장을 개설하지 않아야 된다. 즉 매장이 없어야 됩니다. 매장이 없어야 되는데 표준산업 분류에 들어가면 세 분류에 보면 무점포 소매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포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러니까 세 분류에 가면 통신판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분류에서 무점포 소매업, 세 분류에서 통신판매업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안에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기타 통신 판매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창업 감면에 들어가는데 점포가 없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통신 판매업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제조업체에서 통신 판매업으로 판매한다. 이건 제조업 소득입니다. 도매업체에서 통신 판매로 한다. 도매업 소득입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건 소매업 매출입니다. 그 소매, 통신판매업 매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통신판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창업감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음식점과 관련되는 부분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제조업으로,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케이스 있죠. 접객 시설이 없고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거. 우리 편의점 같은 경우에 삼각김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죠. 이거는 그냥
갖고 와서 판매하는 거죠. 이건 도소매업입니다. 도소매업이고요.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음식점 소매업, 기타 사업체에 공급하는 거, 이 부분은 제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 요즘 뭐 밀키트 같은 경우 있죠. 뭐 물만 부어서 끓일 수 있도록 포장 딱 해서 제공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도 창업 감면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법조문에 보면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수의업, 행정사, 그 다음에 건축사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거는 표준산업분류를 안 보시면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표준산업분류에 들어가면 광고업, 그 다음에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그 다음에 경영 컨설팅, 전문 디자인업, 번역 통역 서비스업 뭐 이런 쪽들이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감면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업종들을 모르면 감면을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표준산업 분류를 많이 분석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전문직 사업자의 창업 감면 여부입니다. 노무사업은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 중에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업 감면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20년도부터는. 그 다음에 감정평가 사업은 부동산업 중에 부동산 감정평가업에 해당이 돼서 창업 감면 적용 배제 업종이 됩니다. 공인중개사업은 부동산업 중에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면이 배제됩니다. 관세사업은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에 물류산업에 분류되어 있다가 이게 제외됐어요. 제외됐기 때문에 창업 감면이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지도사업은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 중에 경영 컨설팅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업 감면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표준산업분류에 안 들어가 보면 예술, 스포츠, 여가가 뭔지 내용을 알 길이 없죠. 공연, 기획업, 독서실 운영업, 그 다음에 체력 단련 시설 운영업, 헬스장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뭐 이런 부분들 전부 창업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요건들만 갖춰지면. 근데 이제 자연예술가나 오락장 뭐 이런 쪽은 안 된다라는 거고요.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업 감면은 컴퓨터 수리, 통신 장비 뭐 이런 부분, 자동차 수리 전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폭넓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 업종 요건을 갖춘 다음에 창업 감면으로 들어가는데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을 잘 보셔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자,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는 손익 분배 비율이 큰 사업자 기준으로 연령을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공동사업자는 둘 다 뭡니까? 청년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손익 분배 비율이 가장 큰 사람 기준으로 청년에 해당이 되면 청년 창업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법인인 경우에는 뭐 내용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법인 사업자가 지금 법인 소득세 적용, 법인세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갑니다. 자, 공동사업장에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 방법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공동사업의 경우에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는 창업이고요. B는 창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A와 B가 하는데 창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창업자인 공동사업자의 대표자,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이면 그 모두를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가 70%고 B가 30%다라고 하는데 A가 30세다. B가 60세다라고 하면 가장 큰 사람이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창업기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A와 B가 5대 5다. 그러면 둘 다 청년에 해당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자의 연령을 계산하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34세 이하라고 하는 부분은 만 3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만 34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 6년을 한도로 차감해서 연령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산업기능요원 군복무한 사람은 창업자 연령 계산할 때 병역 이행기간 고려하느냐라는 건데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서 확인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해석했을 땐 적용이 안 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어떻게 되느냐? 거주자 갑이 창업 감면 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해서 세액 감면을 적법하게 적용하던 중에 을과 동업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될 거냐?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분배받은 금액에 대해서 갑은 계속 잔여 기간 동안 창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을은 적용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갑이 창업 감면 받다가 공동사업했다라고 하면 분배 금액 기준으로 창업 감면 받으면 돼요. 그러다가 다시 갑이 단독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갑은 기존 공동사업장의 분배 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감면 갑니다. 이 경우에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100%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겠고, 을로 가버리면 을은 감면은 안 되겠죠.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경우에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갔을 때 A와 B로 갔을 때 손익 분배 비율로 B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공동사업장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 방법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앞에서 쭉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예규가 지금 중복되고 있네요. 자, 공동사업장의 청년 창업기업 및 적용 방법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자, A와 B와 C 사업장이 있는데 A, B, C 사업장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A 사업장 같은 경우에 갑이 70, 을이 30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갑은 청년, 을은 청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청년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갑이 지분율이 더 많은 사람이죠. 더 많은 사람이 청년이기 때문에 자, 청년 창업기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 둘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5대 5인 경우에는 제가 이 표를 지금 잘못 만들었는데요. 5대 5인 경우에는 둘 다 최대 주주, 최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자, 둘 다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갑도 청년이어야 되고 을도 청년이어야 됩니다. 근데 을이 청년이 아니죠. 그래서 창업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창업기업 적용 못 받습니다. 창업기업 적용 못 받고요. 요거는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 제가 잘못 들어간 내용입니다. 오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30%고 을이 70%다 라고 하면 70%가 최대죠. 그죠? 최대 지분율이기 때문에 을이 청년이어야 되는데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 감면 못 받고요. 일반 창업으로만 갑니다. 자, B 사례 같은 경우에 교재에 오류가 있으니까 잘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자,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에 대한 지역 제한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 청년 창업 중소기업, 그 외 창업 중소기업 나오는데 자, 위에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이 되고요. 그 외의 창업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업 벤처 중소기업, 에너지 신기술, 신성장, 영세 사업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할 때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데, 감면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청년 창업일 때는 100% 감면이 일어나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은 50%,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는 50%입니다. 자, 요 감면율 보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밀억제권역 범위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 과밀억제권역 범위를 잘 보시면 요 밖에 있는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잘 따져보시고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감면율은 어떻게 되냐? 감면율은 50%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외에서 창업했으면 100%인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청년이었기 때문에 50%고 밖으로 나가도 계속 50%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에서 소득의 의미는 플러스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 소득 금액이 플러스 소득인 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사업 소득 금액을 의미하는 거고 1기부터 플러스 소득이 나오면 바로 1기부터 감면 기간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2기, 3기, 4기에서 5기 때 비로소 이익이 났다라고 하면, 플러스가 났다라고 하면 5기 때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과세 기간 안에 플러스가 나지 않으면 6기 때부터는 무조건 이익이 나든 안 나든 간에 5년 되는 시점부터는 6기 때부터는 무조건 창업 기간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년 창업 중소기업 미충족 시에 세액 감면 어떻게 되느냐? 해당 사유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다음과 같이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했다가 청년이 아닌 경우가 되면 감면율은 50%로 바뀌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다라고 하면 감면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8년 5월 29일 이전에 창업했던 사람들은 청년의 범위가 34세가 아니라 29세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고, 감면율도 75%,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현재 청년 창업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비교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자,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해야 되고요. 지역 요건은 창업 지역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고, 일반 창업 감면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벤처 중소기업은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확인 취소일이나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부터 배제가 되고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의 50%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벤처 확인 종합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창업 중소기업이나 창업 벤처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받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창업 감면, 요 경우에는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범위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신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는 이미지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요즘으로 따지면 뭐 AI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쪽 관련되는 업일 것 같은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련, 엔지니어링, 전문 디자인, 보안 시스템 서비스, 물류산업 등 뭐 이런 부분들이 신성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신성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광고업도 신성장 쪽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감면율 적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75%에서 50%. 자,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이 나오는데, 창업 중소기업 및 신성장 서비스 감면, 세액 감면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의 수익 금액이 8천만 원 이하일 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100%,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일 때는 50%만 감면을 해줍니다. 창업 감면만 창업 감면 업종만 해당이 되면 50% 감면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액 감면에 추가 감면 배제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업이 감면을 적용받는 받는 업종별로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창업 중소기업 등 감면 기간 중에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 감면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고용인원보다 더 많이 고용하게 되면 창업 감면을 좀 더 해주겠다. 최소 고용인원이 제조업이나 건설, 물류산업 같은 경우에는 10명, 그 밖은 5명입니다. 요 직원보다 더 많이 고용했다라고 하면 감면율을 좀 더 적용해 줍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그러니까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 이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들어오면 처음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걸로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100% 감면했다가 50%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나가면 100%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창업했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이렇게 나가는 거는 이때는 50%가 된다라는 거 앞에서 예규로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최저한세 및 농특세 적용 관련되는 건데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요. 감면율이 100%이거나 감면세액에 대한 추가 감면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농특세 비과세 되고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하고는 중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이 되느냐라는 건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창업 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도 감면 대상으로 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창업일이 사업자 등록일이죠. 그때부터 발생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같은 과세 기간 안에 있다면 그 부분은 인정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조금 그러니까 납세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승계가 되느냐라는 건데 조특법 32조에 나오는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 감면 기간이 승계가 가능하고요. 충족되지 않으면 감면 기간이 승계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 555페이지의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 관련해서 백두식당에 대한 창업 감면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20년 5월 5일 날 서울 강남구에서 음식점 창업했습니다. 자, 음식점 창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창업업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강남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 창업은 창업 감면이 안 될 거고 청년 창업일 때는 감면율이 50%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업일 현재 백두산은 86년생이고 만 34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4세 이하 청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창업 감면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개인 조정에 보시면 공제 감면 성실 지방세가 있고요. 공제 감면세액의 조세특례 제한법 로마 숫자 1번 전자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관련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감면 대상 업종은 주업종 코드를 기준으로 우리 회사 등록에 보시면 회사 등록에 주업종 코드가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등록된 코드를 기준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창업 감면 업종에 있는 표준산업 분류
대상과 업종을 비교해서 대상 업종이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이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서에서 우리 말풍선 눌러서 내용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일반 창업 중소기업이냐, 창업 보육, 에너지, 청년, 창업 벤처, 신성장이냐라는 건데 일반 창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적용이 안 되죠. 우리는 청년입니다. 그죠? 34세 이하 청년. 그래서 4번 청년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창업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선택하시고요. 수익 금액은 수익 금액이 얼마죠? 8,300만 원. 종합소득 금액이 8,3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천만 원 이상이죠. 수익 금액은 8천만 원 이상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최초 소득 발생 과소 연도는 2022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2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 22년도부터 5년 동안 창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감면 대상 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개인조정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수익금액 3억 5천 기준으로 소득금액 8,300만 원 계산했고요. 산출세액 금액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감면 대상 산출세액은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고요. 감면 소득은 우리가 계산했던 부분이 있죠. 소득 구분 계산서에 감면 소득 금액이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자료에 제가 이제 구성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 교재에 감면 소득이 8천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감면 소득 8천만 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표현을 하고 감면율을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청년인 경우에는 50%죠. 50% 선택해서 반영하기를 누르게 되면 감면 대상 산출세액에 50% 적용해서 감면세액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금액 665만 602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추가 감면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네요. 추가 감면은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6명이고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음식점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5명이죠. 여기 추가 감면 적용되느냐라는 건데 여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여로 체크하고 당해연도 상시 근로자 수 6명, 그 다음에 직전 과세연도 5명 해서 1명이 늘었습니다. 그 비율대로 계산하니까 추가 감면세액이 133만 120원 나옵니다. 그 금액하고 포함해서 감면세액이 798만 722원이다라고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세액을 포함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계산서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우리 공제 감면 쪽에 가셔갖고요. 우리 감면세액 조정 계산서라고 있습니다. 감면세액 조정 계산서 클릭하셔갖고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1,300만 원에 8천만 원 감면 소득 금액 8천만 원 입력해서 적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전체 삭제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구분 4에서 F2번을 통해서 창업 감면부터 먼저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창업 감면. 창업이라고 해서 하게 되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나옵니다. 6조 나오죠. 해서 선택하시고요.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산출세액하고 종합소득금액 나오고요. 감면소득은 우리가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감면 비율은 직접 감면으로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이 감면 비율이 기준 금액을 다 따져갖고 50%의 추가 감면율이 나오죠. 그것까지 계산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데 60%에 해당이 될 겁니다. 60%로 하게 되면 감면 대상 세액이
798만 722원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 금액으로 역으로 계산해서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하시고 저장합니다. 우리 교재 557페이지에 보시면 최소 고용 인원 고용의 경우에 추가 감면은 최저한세 배제로 분류되고 있는데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있는 그 부분이 지금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최저한세 계산할 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최저한세 적용해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면서 개선되어야 될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적용된 감면세액을 다시 우리 공제감면세액의 로마 숫자 1번 전자에 가셔갖고 세액 감면 면제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 줍니다. 창업 감면에서 반영을 했고요. 자, 이 부분도 이제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과표 및 세액 계산으로 갑니다. 과표 및 세액 계산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반영을 하실 때, 자, 세액 감면 쪽에 커스를 두고 우리 위에 있는 세액 감면 쪽에 커스를 두면 F8번 세액 감면 조회가 있습니다. 세액 감면 조회 F8번 눌러서 선택을 합니다. 적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을 우리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것과 적용 대상이 아닌 걸 별도로 구분해서 등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F2번을 통해 갖고 창업이라고 해서 구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있고 제외가 있죠. 적용 대상과 관련되는 부분은 금액이 얼마가 되죠? 적용 대상은 665만 602원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F2번 창업 감면으로 해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었죠. 제외되는 금액으로 해서 세액을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133만 120원 해서 사업자 등록번호 2008-40688 뭐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F8번 세액 감면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 되는데 요거는 추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분류될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분류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세액 감면 쪽에서 그러니까 감면 명세서 작성할 때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저장하고 최저한세 쪽으로 가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최저한세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최저한세 내에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을 거고요. 그죠? 감면세액 전체가 지금 최저한세 쪽으로 들어가는데 추가 감면분은 최저한세에서 제외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부분은 개선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관련해서 559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중소기업만 적용이 되고요. 업종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고 업종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종과 관련되는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표준산업분류로 보시고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겸용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 업종에 한해서 감면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제 제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맨 앞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제조업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타인의 제조시설을 빌려서 하더라도 이 경우에 사업장이 국내에 있을 때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국외에 있을 때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동차 정비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자동차 종합정비, 소형 자동차 종합정비, 자동차 전문정비, 원동기 전문정비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감면 적용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위에 두 개는 가능하지만 밑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업종이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에 의한 수탁 생산업에 대한 업종 관련해서 어떻게 볼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을 국외에서 제조하는 겁니다. OEM 방식과 ODM 방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인데 자, 요 경우에 중소기업 판정할 때는 둘 다 도매업으로 봅니다. 외국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도매업으로 보는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할 때는 OEM 방식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서 별도의 수탁 생산업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보통 20%가 적용이 될 겁니다. 자, 도매업이 해당이 되면 10%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있으면, 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있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본점이 수도권에 소재할 때 감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도매업 등은 소기업일 때 10%고요. 수도권, 그러니까 감면 업종이 그 외의 업종인 경우에는 소기업에 한해서 20% 적용합니다. 자, 지식 기반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 포함됩니다. 자, 과거에 23년도부터는 일반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도매업인 경우에 소매업, 그러니까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을 도매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도권, 본점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감면 어떻게 되느냐? 도매업 등에 대해서 소기업일 때 수도권 내는 10%, 수도권 외에는 소기업일 때 10%, 중소기업일 때 5%입니다. 즉 중기업일 때 5%고요. 그 외의 업종, 지식 기반 산업 포함해서 소기업일 때 20%고 소기업일 때는 30%까지 됩니다. 중기업일 때는 15%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의 감면 비율은 일반 감면 비율 50%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수도권의 범위는 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 알뜰 주유소 중소기업의 감면에 대한 부분인데 22년도에 그러니까 과세 기간 중에 석유공사하고 공급 계약을 최초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 분기별로 구매량과 같이 분기의 석유 제품 판매량의 5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알뜰 주유소로 돼 있을 때 소기업일 때 20%,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인 경우에 55%, 중기업이 수도권일 때 10%, 뭐 이렇게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소기업에 해당이 되게 되면 소기업의 범위가 있죠.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해서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 기업일 때 적용하는데 관계기업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뭐 관계기업에 대한 걸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산출세액의 과세표준분의 감면소득의 감면 비율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감면 비율은 각각의 감면소득별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감면 한도는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을 때 1억 원에 감소한 상시 근로자 수 곱하기 500만 원을 그러니까 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밖은 1억 원을 기준으로 한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 농특세 비과세 됩니다. 고용정대 세제다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하고 중복 허용이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외의 사업자가 추계 신고할 때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즉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할 때도 감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감면 안 된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소득 구분 계산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 났을 때에는 안분해서 적용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과 관련되는 부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택임대소득을 설명드릴 때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내국인으로부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업자 등록증, 지자체 등록하는 임대 등록 둘 다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규모 요건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여야 된다,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준시가 요건이 있는데 주택의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 증가율이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연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임대주택을 한 채 이상 4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해야 되고요. 감면받은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 신고할 때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하고 이자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감면 세액은 자 22년도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25년도로 바뀌었습니다. 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해 준대. 1호 임대하는 경우, 한 채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30%와 75%, 그 다음에 두 채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와 20%와 50%를 감면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면 신청할 때 이런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걸 챙겨갖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감면 신청 서류 미제출 시에도 감면 요건 충족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최저한세 및 농어촌 특별세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요. 농특세 과세됩니다. 감면세액의 20%가 농특세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고요. 동일 사업장에 대해서 동일한 과세 연도에 중복 감면 가능합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 외의 사업자가 추계 신고 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즉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할 때도 가능합니다. 자, 소득세 무신고로 결정 또는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적용 배제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업용 계좌 등 신고 의무 불이행 시에도 감면이 배제됩니다. 자, 이 부분 두 가지는 모든 감면에 다 적용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 574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계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 금액 3억 5천이고 도매업 소득, 건설업 소득, 과세분 소득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감소한 인원수는 3명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정보를 통해서 내용을 보시면 개인 조정에서 우리 그러니까 과표 및 세액 계산에서 보시면 소득 구분 계산서 있죠. 소득 구분 계산서에 마지막에 있는 소득 구분 계산서 5번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조 도매와 관련되는 감면 소득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요 금액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감면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교재에는 5천만 원과 2억 5천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 기준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탭인 공제 감면 쪽에 가셔갖고요. 우리 감면세액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던 창업 중소기업처럼 계산서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관련해서는 우리 감면세액, 공제 감면세액 종소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감면세액 조정 명세서에서 바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전체 삭제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F4번 구분에서 F2번을 통해 갖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찾으시면 됩니다. 자, 찾으셔 갖고 적용을 해줍니다. 자, 감면을 적용을 하실 때에는 감면율로 구분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산출세액 반영하시면 됩니다. 산출세액이 9,460만 원인데 불러오기를 통해서 보면 9,433만 7,491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있는 그대로 불러온 대로 제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면소득이 우리 도매업인 경우에 5천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5천만 원 기준으로 도매업은 10%죠. 2번 10%. 그리고 직전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한 인원수 3명입니다. 3명 해서 한도 계산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은 20% 감면율이죠. 또 F2번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있는 부분에서 또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감면소득 2억 5천으로 나옵니다. 자, 2억 5천 해서 감면율 20%, 4번 선택하고요. 3명 감소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도 내의 금액이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감면세액이 나오고 나면 이 부분을 저장하고 종료합니다. 그리고 공제감면세액 조특법 로마 숫자 1번 전자에 세액 감면 면제 신청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클릭하셔 갖고 F12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적용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관련해서 금액이 반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한도 충족 감면세액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감면세액 계산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내용이 나타납니다. 상시 근로자와 관련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 상시 근로자 계산한 정보가 있으면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고 작성한 내용이 지금 있는 것처럼 7명, 10명에서 3명이 줄었습니다. 그죠? 전체 3명 줄었다라는 거고 전체 한도 8,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감면세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된 세액을 우리는 그러니까 과표 및 세액 계산 쪽에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다가 반영을 합니다. 자, 이때 8번 탭에 종합소득 계산 쪽에 보시면 세액 감면 명세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클릭하셔서 반영을 해주시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에 커스를 두게 되면 F8번에 세액 감면 조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F8번 조회해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세액 감면 쪽에서 세액 감면 신청서에 감면 내용에 대해서 확인 버튼을 감면 신청서에서 우리가 7명에서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감면 충족 감면세액이라고 해서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반영하신 다음에 과표 및 세액 계산 쪽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가서 F8 감면세액을 조회하면 내용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반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우리 소형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세액 감면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주택임대소득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